옥분아, 오늘만은 산에 가거라.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만은 절대로 집에 있지 말거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옥부는 손에 쥐고 있던 바느질감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년을 시집살이 하면서 산나무를 캐오라는 말은 숱하게 들었지만 이렇게 다급하고 이상한 얼굴로 등을 떠밀리기는 처음이었지요. 바구니 하나만 달랑 들려 산길로 내몰린 옥부는 그날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어스름한 산자락에서 시아버지가 홀로 무언가를 파묻고 있었고, 그럼 지금부터 포구마을 며느리 옥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담학교를 찾아주신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모든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만은 산에 가거라. 안동댁의 목소리가 부엌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옥부는 손에 쥐고 있던 무명 저고리를 그만 아궁이 옆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밥상 타박이나 하고 지나갈 시간이었는데 오늘따라 안동댁의 얼굴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잘게 떨리고 있었지요. 옥부는 저고리를 주섬주섬 주워들며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빨래도 밀렸고 봉구 서방님 도포도 손봐야 하는데 산에는 내일 가면 안 되겠는지요? 안 된다. 오늘, 지금 당장 가거라. 해 지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발을 들이지 말거라. 안동댁은 대답을 더 듣지도 않고 옥분의 팔을 잡아 끌어 마당으로 밀어냈습니다. 바구니 하나를 억지로 손에 쥐어주면서 산나물이든 뭐든 좋으니 바구니를 채워서만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급했는지 옥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살인문 밖으로 떠밀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안동댁이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산 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에 가까웠지요. 옥부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포구마을은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어젯밤 들어온 배에서 내린 생선을 손질하는 안악들의 소리, 나무를 패는 소리, 저작거리 상인들이 목청을 높이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옥분의 귀에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가 왜 저리도 다급했을까?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던 것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요. 산길에 접어들자 마을의 소음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나무십 스치는 소리와 새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옥부는 바구니에 나무를 조금씩 채워 넣으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었지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 초입에 이르렀을 때 옥부는 나무하러 온 이웃집 노파와 마주쳤습니다. 노파는 옥분의 안색을 살피더니 대뜸 물었지요. 새댁, 오늘따라 얼굴이 왜 그리 창백한가? 어디 아픈 겐가? 아닙니다, 어르신. 그저 잠을 설쳐서 그런가 봅니다. 옥부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지만 노파는 미심쩍은 눈으로 옥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내 짐을 지고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대화 하나에도 옥부는 진땀을 흘려야 했지요. 시어머니의 다급한 얼굴, 이유도 없이 산으로 내몰린 상황, 그 모든 것이 옥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걸음을 재촉하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구니에는 어느새 냉이며 달래 몇 뿌리가 담겼지만 마음은 나물에 있지 않았지요. 발밑에 걸리는 돌부리에 몇 번이나 휘청거리면서도 옥분의 머릿속은
온통 시어머니가 왜 저리 다급했는지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산세가 점점 깊어지고 인가의 소리가 완전히 끊긴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옥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새소리마저 또 그친 그 고요함 속에서 옥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산 중턱까지 올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만치 소나무 숲 사이로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보였습니다. 등이 굽은 채로 땅을 파고 있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덕만이었지요. 옥부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시간에 시아버지가 왜 산에 올라와 있는지, 그것도 왜 저리 은밀하게 땅을 파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덕만은 주위를 두어 번 살피더니 품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구덩이 속으로 내려놓았지요. 그 보따리는 색이 바를 대로 바랜 무명천으로 쌓여 있었는데 묶인 매듭 사이로 종이 뭉치 같은 것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덕만은 그것을 다시 흙으로 덮으면서 나지막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이제야말로 죗값을 다 치른 셈이겠지. 그 목소리에는 30년은 묵은 것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옥부는 그 말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서늘한 기운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만은 흙을 다 덮은 자리를 손바닥으로 몇 번이고 꾹꾹 눌러 다지더니 이내 품에서 작은 술병 하나를 꺼내 그 자리에 조금씩 부었지요. 마치 누군가의 넋을 달래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술을 올리듯 정성스럽고도 조심스러운 그 몸짓에 옥부는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대체 누구를 위해 저리도 애달픈 정성을 들이는 것인지 옥분으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게. 이것 말고는 이 늙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네. 덕만의 그 한마디가 바람에 실려 옥분의 귀에까지 흐릿하게 닿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분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상대가 대체 누구인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왔는지, 그 모든 것이 궁금증으로 뒤엉켜 옥분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눌렀지요. 무언가 큰 비밀이 이 산자락에 묻혀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옥분은 직감했던 것입니다. 덕만이 몸을 일으켜 지팡이를 짚고 자리를 뜨려 할 때 갑자기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덕만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 다급한 뒷모습에서 옥부는 시아버지가 이 일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지요. 평소 집안에서는 그저 말수 적고 조용한 노인이었을 뿐인데 방금 본 모습은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옥부는 덕만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나갈 때마다 마치 땅속에서 무언가가 낮게 신음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옥부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주며 마음을 진정시켰지요. 이 산자락에서 본 모든 것을 못 본 척 덮어두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인지, 그 답을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분이 이 집에 시집온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친정을 일찍 여의고 먼 친척 집을 전전하던 옥분에게 포구에서 작은 잡곡 가게를 하는 이 집안은 그나마 밥은
굶기지 않는 곳이라 여겨 시집 온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니 이 집안 살림은 겉보기와 달리 궁색하기 짝이 없었지요. 한때는 덕만이 포구에서 손꼽히는 상단을 이끌었다는 이야기를 이웃들에게서 얼핏 들은 적이 있었지만 지금의 살림살이를 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방 2칸짜리 작은 집에 끼니마다 잡곡죽을 쑤어야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남편 봉구는 마음씨는 더없이 착했지만 셈이 유독 느리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가게에 물건을 들여놓아도 값을 제대로 매기지 못해 손해를 보기 일쑤였고 장부를 적으라 하면 숫자를 거꾸로 적어 놓기 예사였지요. 이웃들은 뒤에서 봉구를 두고 반편이라 수군거리기도 했지만 옥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면서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봉구가 소금 5되를 들여오면서 값을 2배로 쳐주고 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옥분이 부랴부랴 소금 장수를 뒤쫓아갔지요. 저작거리 끝까지 쫓아가 숨을 헐떡이며 사정을 설명하자 장사치도 옥분의 야무진 말솜씨에 못 이겨 웃돈을 도로 내주고 갔지요. 집에 돌아와 보니 봉구는 그저 해벌쭉 웃으며 그것 참 잘됐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다음부터는 값을 셈하기 전에 저한테 먼저 물어보셔요. 이러다 우리 식구 굶어 죽겠습니다. 옥분의 잔소리에도 봉구는 그저 미안한 얼굴로 뒤통수만 긁적일 뿐이었지요. 그런데도 옥분이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었던 것은 봉구가 세상에 둘도 없이 순박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이 아플 때면 밤새 물수건을 갈아 대주고 몸이 약한 옥분을 위해 겨울이면 아궁이 앞자리를 먼저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동댁은 반가 출신답게 매사에 깐깐하고 엄한 사람이었지요. 며느리의 옷매무새 하나, 밥상 차리는 순서 하나까지 트집을 잡을 때가 많았고 옥부는 그럴 때마다 서러운 마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이곤 했지요. 하지만 옥분이 유독 이상하게 여긴 것은 안동댁이 유독 시아버지 덕만의 일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돈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아버지 덕만은 말수가 적고 밤이면 종종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에야 돌아오곤 했습니다. 안동댁은 그런 남편을 두고 한마디도 캐묻지 않았지요. 오히려 옥분이 무심코 시아버님은 밤마다 어디를 다녀오시느냐고 물었던 그날 안동댁은 낯빛이 하얗게 질리며 다시는 그런 것을 묻지 말라고 매섭게 쏘아붙였던 것입니다. 너는 알 것 없다. 이 집안일은 우리 두 늙은이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옥부는 또 한 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 뒷간에 다녀오던 길의 안방에서 낮게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부모의 것이었는데 안동댁이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그 아이 생각만 하면 이라는 말이 어렴풋이 들려왔지요. 옥부는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없어 한참을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인기척을 느낀 덕만이 헛기침을 하는 바람에 황급히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옥부는 종종 비슷한 순간을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천 조각을 꺼내 어루만지다가 옥분의 인기척에 화들짝 놀라 서둘러 감추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지요. 그 천 조각이 무엇인지 물어볼 엄두는 나지 않았지만 옥분은 그것이 예사 물건이 아니라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이 집안 곳곳에 그렇게 말하지 못할 사연들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옥부는 시부모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지요. 몰락했다는 상단, 시아버지의 밤나들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유난스러운 감쌈까지. 이 집안에는 분명 옥분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켜켜이 쌓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지나가는 말로 옛날 이 포구에 살던 어느 갑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지요. 그 집안 재산이 하루아침에 몽땅 사라져서 다들 놀랐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말을 듣던 안동댁의 낯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던 것을 옥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동댁은 그 자리에서 애써 화제를 돌리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옥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아버지 덕만은 유독 저작거리에서 두식과 마주치는 것을 꺼렸지요. 멀리서 두식의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슬그머니 골목으로 몸을 피하거나 마침 볼 일이 있다며 서둘러 자리를 뜨곤 했지요. 겉으로는 두식이 포구 최대 상단의 어른이니 예를 갖추어 조심하는 것이라 둘러댔지만 옥분이 보기에 그것은 예의를 갖추는 태도라기보다는 무언가를 몹시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이 집안의 우서른들이 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그 이유를 옥분은 오랫동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실마리 하나가 산자락에서 옥분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이 집안에 시집 오기 전 옥분은 먼 친척 집에서 자라며 늘 남의 눈치를 보아야 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어도 눈칫밥이었고 옷 한 벌을 얻어 입어도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해야 했지요. 그런 옥분에게 시집이란 비록 가난할지언정 적어도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곳이 되어 주리라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집 온 뒤로도 옥분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의 눈빛 속에 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동댁이 옥분을 대하는 태도는 유독 이상한 데가 있었지요. 다른 며느리들이라면 그냥 넘어갈 법한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옥분의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널뛰는 마음을 옥분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그저 변덕이 심한 사람인가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안에는 옥분이 알지 못하는 깊은 사연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짙어져만 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옥분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덕만이 흙을 다 덮고 나서도 한참을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지요. 마치 땅속에 묻은 것이 흙이 아니라 평생 짊어지고 온 무게 그 자체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만에야 덕만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는데 그 눈길이 옥분이 숨어있는 소나무 쪽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옥분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다행히 덕만은 별다른 낌새를 채지 못한 듯 지팡이를 짚으며 산 아래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덕만의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도 옥분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저히 일어설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방금 본 광경이 머릿속에서 자꾸만 되풀이되었지요. 낡은 보따리, 그 안에서 살짝 삐져나와 있던 종이 뭉치, 그리고 이제야말로 죗값을 다 치른 셈이라던 그 서늘한 혼잣말.
죄값이라니 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기에. 옥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방금 덕만이 흙을 덮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 흙 밑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당장이라도 파헤쳐 보고 싶은 마음과 이 일에 섣불리 손을 대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이지요. 그때 산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산길을 오르는 발소리였는데 그 걸음이 예사롭지 않게 빨랐습니다. 옥부는 얼른 몸을 숙여 나물 캐는 신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지요.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포구 상단의 실세로 알려진 두식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뒤를 밟다가 놓친 사람처럼 이리저리 걸음을 옮기며 산자락을 훑고 있었지요. 옥부는 심장이 다시금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얼굴로 바구니에 나무를 주워 담았습니다. 거기 뉘시오. 하인의 목소리에 옥부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포구 아랫마을 사는 사람인데 나물 캐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하인은 옥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다른 의심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다행히 옥분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하인이 산을 오른 이유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옥분은 직감할 수 있었지요. 두식의 사람이 왜 하필 오늘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파묻은 이 산자락을 뒤지고 있단 말인가. 하인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옥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들이 도무지 실감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조심스럽게 덕만이 흙을 덮었던 자리로 다가가 보았지요. 흙빛이 주변보다 유독 거뭇하고 축축한 것을 보니 분명 그 자리가 맞는 듯 했습니다. 옥부는 손끝으로 살짝 흙을 눌러보았습니다. 아직 다져지지 않은 부드러운 흙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져 왔지요. 당장이라도 그 흙을 파헤쳐 안에 든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옥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언가를 건드렸다가는 나중에 흔적이 남아 도리어 의심을 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또 두식의 사람이 이 산자락을 지나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옥부는 대신 주변의 나무와 바위 모양을 눈에 익혀두었습니다. 유난히 옹이가 진 소나무 한 그루와 그 옆에 놓인 커다란 바위가 좋은 표식이 되어줄 것 같았습니다. 옥부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서둘러 바구니를 챙겨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금 전 보았던 광경과 두식의 하인이 보이던 수상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이 산자락에 묻힌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결코 옥분 혼자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함부로 발설했다가는 이 가난한 집안 전체가 어떤 화를 입을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이 옥분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산길을 반쯤 내려왔을 무렵 옥분은 계곡물에 발을 헛디뎌 그만 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물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옥분은 다급히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물살에 떠내려가던 나물 한 줌을 붙잡으려다 손끝이 날카로운 돌부리에 스쳐 피가 배어 나왔지요. 옥부는 저고리 자락을 찢어 상처를 대충 싸매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몸의 상처야 이렇게 쉽게 싸매면 그만이지만 방금 산에서 본 것으로 생긴 마음의 상처는 무엇으로 싸매야 할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흩어진 나무를 겨우 다 주워 담은 뒤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요. 산 아래로 내려갈수록 마을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옥분의 마음은 오히려 산 위에 남겨두고 온 것만 같았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자신 말고 또 누가 있을지, 그리고 이 비밀이 앞으로 이 집안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옥부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지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안동댁은 여전히 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동댁의 눈빛이 재빠르게 스치듯 옥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옥분은 애써 태연한 얼굴로 바구니를 들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지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나무를 좀 캐왔는데 저녁상에 무쳐 올릴까요? 안동댁은 대답 대신 옥분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서웠던지 옥분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안동댁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옥분을 향해 물었습니다. 산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옥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놓고 물어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무엇을 보았든 그것이 더 큰 화를 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스쳤지요. 옥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산에는 나무하는 사람 몇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리 물으시는지요? 안동댁은 한참을 옥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옥분은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안동댁은 더 캐묻지 않고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방문을 닫기 전 안동댁이 나지막이 내뱉은 한마디가 옥분의 귓가에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은 경고이자 동시에 안동댁 스스로도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옥부는 부엌으로 들어가 나무를 씻으면서도 손이 떨려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이 지금껏 숨겨온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저리도 온 식구가 살얼음판을 걷듯 하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봉구가 옥분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오늘 어머니가 왜 저렇게 예민하셨는지 아시오?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종일 저 모양이시니. 옥부는 봉구에게 산에서 본 것을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봉구가 셈에는 어두워도 입이 무거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섣불리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일이 커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옥부는 별일 아니라며 말끝을 흐리고 말았지요. 그렇게 말끝을 흐리고 돌아서려는데 봉구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 옥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참, 부인. 오늘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소. 두식 어른네 상단에서 요즘 부쩍 사람을 풀어 사니며 들이며 뒤지고 다닌다더군. 무슨 귀한 물건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모양이요. 그 말에 옥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에서 마주쳤던 그 하인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옥분은 애써 태연한 척 되물었지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네요. 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기에 그리 사람을 풀어 찾는답니까? 낸들 알겠소. 그저 소문일 뿐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봉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옥분의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두식이 잃어버렸다는 그 무언가와 시아버지가 산에 몰래 파묻은 보따리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옥부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이웃집 며느리와 마주쳤지요. 그 며느리는 옥분의 안색을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세댁, 요즘 얼굴이 통 편치 않아 보이네. 시댁에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겐가. 옥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별일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그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추며 뜻밖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괜한 말인지는 모르겠네만 요 며칠 두식 어른네 하인들이 이 근방산을 오르내리는 걸 몇 번이나 보았다네.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눈치던데 혹시 그 댁도 무슨 봉변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일세. 그 말을 들은 옥부는 물동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두식의 사람들이 이미 여러 차례 산을 뒤지고 있다는 사실이 옥분의 불안을 한층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옥분은 이웃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지요. 물동이를 이고 걸으면서도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조만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는 예감이 옥분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산자락에서 흙을 덮던 시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올랐고 이제야말로 죗값을 다 치른 셈이라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대체 무슨 죄를 언제 누구에게 지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죗값이라는 것이 왜 하필 오늘 땅속에 묻혀야만 했던 것일까. 옥부는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옥부는 낯선 여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은 산자락 어딘가에 서서 하염없이 흐느끼고 있었는데 옥분이 다가가 얼굴을 보려 하자 여인은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져 사라지고 말았지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옥부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방 안은 아직 어둑했고 곁에서 곤히 잠든 봉구의 숨소리만이 고르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가만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꿈속에 그 여인이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오래전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옥부는 얼굴조차 희미하게만 기억나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참을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지요.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산에서 본 그 광경과 방금 꾼 꿈이 어딘가 서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은 예감이 옥분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서 요란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비단 도포를 걸친 두식이 하인 둘을 거느리고 마당 한가운데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포구에서 가장 큰 상단을 거느린 두식이 이런 가난한 집에 몸소 걸음을 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옥부는 절로 긴장이 되었지요. 덕만 어른, 안에 계시오. 내 오랜만에 옛정을 생각해서 들렀소이다. 두식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살가웠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방에서 나온 덕만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옥부는 놓치지 않고 보았습니다. 안동댁 역시 두식을 보자마자 낯빛이 하얗게 질렸지요. 두식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이런저런 인사말을 건넸지만 이야기는 이내 본론으로 흘러갔습니다. 지난달 빌려준 곡식값이며 몇 해 전 빌려 간 돈의 이자를 슬쩍슬쩍 들먹이더니 마침내 옥분이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덕만 어른. 요 며칠 이 근방산에서 낯선 발자국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더군. 혹시 어른께서도 무슨 볼일이 있으셨소?
그 말에 덕만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옥부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쥔 걸레를 꽉 움켜쥐었지요. 두식이 저리도 태연하게 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산에서 마주쳤던 그 하인이 두식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떠올리면 두식이 이미 무언가를 눈치채고 이 집을 찔러보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무슨 볼일이 있겠는가? 늙은이가 산에는 왜 가겠나? 덕만이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식은 그런 덕만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요. 나야 그저 어른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 물어본 것뿐이니 다음 달 안으로는 꼭 빌린 것들을 정리해 주시오. 예정을 생각해서 지금껏 참아왔지만 나도 더는 마냥 기다려 줄 수만은 없는 처지라서 말이오. 두식은 그 말을 남기고 하인들을 거느린 채 마당을 나섰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서기 직전 옥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식의 눈빛이 묘하게 옥분의 얼굴에 머무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발기를 돌렸지요. 그 짧은 시선이 어찌나 서늘했던지 옥분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식이 대문을 나서기 무섭게 옥분은 얼른 마당을 정리하는 척하며 하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하인은 앞장선 두식을 뒤따르며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렸지요. 나리께서 저리 초조해하시는 걸 보니 정말 그 물건이 이 근방 어딘가에 있긴 있는 모양이야. 그러게 말일세. 나리께서 저러실 때는 반드시 무언가 큰 것이 걸려 있다는 뜻인데. 우리도 눈을 부릅뜨고 산자락을 더 뒤져봐야겠어. 그 대화를 엿들은 옥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식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시아버지가 산에 묻은 그 보따리임이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옥부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이 일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지요. 두식이 떠난 뒤 방 안에서는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안동댁이 덕만의 손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옥분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두식과 이 집안 사이에는 단순한 빚 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의 실마리가 어제 산자락에 묻힌 그 낡은 보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오후 옥부는 저작거리에 물건을 사러 나갔다가 우연히 두식에 대한 소문을 몇 마디 더 듣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안악들이 모여 앉아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두식이 젊은 시절 어느 상단 밑에서 일을 배웠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상단이 어느 해 갑작스레 몰락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상단 어른이 참 딱하게 되셨지. 한창 잘 나가시더니 도둑질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셨다지 뭔가. 그러고 얼마 안 가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 그때 그 밑에서 일하던 젊은이들 중 하나가 지금의 두식 어른이라지. 아마. 그 이야기를 엿들은 옥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세웠습니다. 도둑질 누명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시아버지 덕만이 산에 묻은 것, 두식이 그토록 초조하게 캐묻던 것, 그리고 방금 들은 옛 상단의 몰락 이야기까지 어렴풋하게나마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하지만 그 상단의 이름도 몰락한 어른이 누구였는지도 안악들은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옥부는 궁금증을 애써 억누르며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부는 우연히 저작거리 끝자락에서 낯선 노인 하나와 마주쳤지요. 그 노인은 지팡이를 짚은 채 두식의 상단 건물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에 깊은 회한이 서려 있어 옥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옥분이 무심코 어르신, 저 상단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으신지요? 하고 물으니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지요. 볼일은 무슨? 그저 옛 생각이 나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을 뿐이라오. 저 자리가 원래는 다른 이의 것이었는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지. 노인은 그 말만 남기고 총총히 자리를 떴습니다. 옥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자리가 원래는 다른 이의 것이었다는 그 짧은 한마디가 방금 국밥집에서 들었던 소문과 겹쳐지며 머릿속에서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두식의 상단이 서 있는 그 자리마저 어쩌면 원래는 몰락한 그 옛 상단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옥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두식이 다녀간 뒤로 안동댁은 눈에 띄게 초췌해졌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도 수저를 들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고 덕만은 아예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집안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옥부는 그 침묵 속에서 자꾸만 산자락에 그 흙더미가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 안동댁이 몸살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봉구는 어머니의 약을 지으러 저작거리 약방으로 나섰고 덕만은 여전히 방문을 걸어 잠근 채였습니다. 집 안이 잠시 텅 비었을 때 옥부는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이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두식이 몰고 올화를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나물 바구니를 챙겨 들고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를 캐기 위함이 아니라 그 흙더미를 찾기 위함이었지요. 산길을 오르는 내내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이대로는 이 집안 전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두려움보다 더 컸지요. 지난번 보았던 소나무 숲을 어렵지 않게 찾아낸 옥부는 흙이 갓 뒤집혔던 자리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흙빛이 주변과 미묘하게 다른 곳을 찾아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새까맣게 끼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파내려가자 마침내 무명천에 쌓인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지요. 그 순간 등 뒤에서 나뭇가지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저만치 나무 사이로 낯익은 형체 하나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두식의 하인이었지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옥분의 얼굴을 똑똑히 알아본 눈치였습니다. 거기 이 댁 며느리 아니시오. 여기서 무얼 하고 계신 게요. 옥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내 정신을 다잡고 파헤치던 흙을 발로 슬쩍 덮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산나물 뿌리를 캐다가 흙 속에 든 것을 잘못 건드렸나 봅니다. 대체 무슨 보릴로 자꾸 이 산을 오르내리시는지요. 하인은 옥분의 대답에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옥분이 서 있던 자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옥분이 발로 흙을 덮어 놓은 덕분에 파헤친 흔적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인은 뭔가 미심쩍은 눈치였지만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발길을 돌렸지요. 그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옥부는 다시 흙을 파헤쳐 무명 보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매듭을 풀어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장부 뭉치와 함께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지요. 놀이개를 집어든 순간 옥부는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옥분이 아주 어릴 적 친정어머니가 목에 걸고 다니던 것과 꼭 닮은 모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놀이개를 손에 쥔 옥분의 눈앞에 어릴 적 기억 하나가 스치듯 떠올랐지요. 화롯가에 앉아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던 어느 겨울밤, 어머니가 목에 건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나지막이 흥얼거리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팔 수도 버릴 수도 없는 것이란다. 라던 어머니의 말이 아득하게 귓가에 되살아났지요. 그때는 그저 예쁜 장신구련이 여겼을 뿐 그것이 왜 그리도 소중한 것인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옥부는 놀이개를 품속에 조심스럽게 갈무리해 넣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시댁 식구들에게 보여야 할지 아니면 진실을 좀 더 알아낼 때까지 홀로 간직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지요. 이 산자락에 묻힌 비밀은 결코 시댁만의 사연이 아니라 옥분 자신의 뿌리와도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보려 했지만 저 멀리서 봉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 서둘러 보따리를 다시 흙 속에 묻어두고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눈에 스친 놀이개의 모습은 이후로도 옥분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집에 도착하니 봉구가 마당에서 옥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그리 다녀오시었소? 라고 묻는 봉구에게 옥분은 산나물을 좀 더 캐러 갔다가 늦었다며 둘러댔습니다. 봉구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옥분의 품속에 감춰진 놀이개의 존재는 미처 알아채지 못했지요. 옥분은 저녁 준비를 하는 내내 시렁 위에 걸린 옷가지 사이에 놀이개를 잠시 숨겨두었다가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에야 다시 꺼내어 등잔불 아래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놀이개는 매화 모양으로 정교하게 세공된 은장식이었는데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옥부는 등잔불에 바짝 얼굴을 가져다 대고 그 글씨를 읽어보려 애썼지요.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희미해진 글씨였지만 어렴풋이 딸을 위하여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요. 그 순간 옥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머니의 물건이라면 대체 어떤 사연으로 이곳 시댁의 산자락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옥분은 밤이 깊도록 그 놀이개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옥분은 안동댁의 병수발을 들면서도 자꾸만 놀이개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동댁에게 넌지시 여쭈어 볼까 고민도 했지만 지금 몸져 누운 시어머니에게 섣불리 캐물었다가 병세가 더 악화될까 두려워 차마 입을 떼지 못했지요. 대신 옥부는 안동댁이 잠든 틈을 타 방 안 구석구석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요. 문갑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찰 몇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흐릿한 글씨로 안부를 묻는 짧은 인사말이 적혀 있었는데 본에는 이의 이름도 받는 이의 이름도 지워져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옥부는 그 서찰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조심스럽게 넣어두며 이 집안에는 자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사연이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요. 마치 오래된 나이테처럼 이 집의 슬픔도 한 겹 한 겹 세월을 두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관아 나졸들이 들이닥쳐 다짜고짜 덕만을 오라로 묶어 끌고 간 것입니다. 옥분과 봉구가 놀라 뛰쳐나왔을 때는 이미 덕만이
나졸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마당을 나서고 있었지요.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봉구가 나졸들을 붙들고 사정을 물었지만 나졸들은 매몰차게 봉구를 밀쳐낼 뿐이었습니다. 뒤늦게 사정을 전해 들으니 며칠 전 두식의 상단 창고에서 은자 100냥어치의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 그 도둑질의 범인으로 다름 아닌 덕만이 지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식이 직접 관하에 고발장을 넣었고 증거랍시고 덕만의 집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물건 몇 가지까지 함께 제출했다고 했지요. 이 무슨 억울한 소리입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그런 짓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옥분이 나서서 항변했지만 나졸들은 위에서 내린 명이라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동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고 봉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그렇게 덕만은 순식간에 오라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옥부는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봉구와 함께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관하 앞에 이르러 들은 이야기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현감이 다름 아닌 두식과 오래전부터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두식이 이미 두둑한 뇌물까지 찔러 넣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지요. 여보, 이를 어쩌면 좋겠소. 아버님이 저리 억울하게 잡혀가셨는데. 봉구가 넋이 나간 얼굴로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라면 든든하게 옥분을 이끌어 주어야 할 남편이었지만 이런 큰일 앞에서는 오히려 옥분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옥분은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지금 이 순간 자신마저 무너지면 이 집안은 정말로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관아 앞을 서성이던 옥분은 마침 안면이 있던 옥리 하나를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옥리는 예전에 옥분이 몇 번 국밥을 나눠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 평소 옥분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지요. 날이 저희 시아버님이 대체 무슨 죄로 이리 끌려오신 것입니까? 부디 사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옥리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은 위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눈치일세. 두식 어른이 워낙 손을 많이 써두셨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새댁도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걸세. 그 말을 들은 옥부는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옥리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옥부는 관아 담벼락 밖에서 몰래 안을 살피다가 우연히 옥리 하나가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두식이 미리 손을 써 두어서 이번 재판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사흘 안으로 덕만에게 도둑질과 사기죄를 씌워 전 재산을 몰수하고 귀양을 보낼 거라는 이야기였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옥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두식이 이토록 급하게, 이토록 치밀하게 시아버지를 올가매려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단순히 빚 때문이라기에는 그 수법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두식은 산자락에 묻힌 그 보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알고 있으며 덕만을 하루빨리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하는 것이 틀림없었지요. 이튿날 아침 옥부는 관아 옥사 앞을 찾아가 시아버지의 얼굴이라도 뵙게 해달라고 옥리에게 사정했습니다. 옥리는 규정상 안 되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옥분이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애원하자
결국 짧게나마 면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옥사 안에 갇힌 덕만의 몰골은 며칠 새 몰라보게 초췌해져 있었지요. 아버님, 얼마나 고초가 크셨습니까? 저희가 반드시 아버님을 구해내겠습니다. 옥분아, 너는 이 일에 더 이상 끼어들지 말거라.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다. 덕만은 힘없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옥부는 그 말에서 시아버지가 무언가 큰 죄책감을 품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짊어져야 할 짐이라니 그것이 정말 도둑질을 저지른 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오래되고 무거운 다른 죄를 말하는 것인지 옥부는 판단이 서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그 지친 눈빛을 보며 옥부는 이 일이 결코 단순한 누명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사를 나서던 옥부는 마당 한편에서 두식이 현감과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옥부는 얼른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지요. 두식은 현감에게 무언가를 은근히 건네는 듯한 손짓을 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지요. 이번 일은 반드시 사흘 안으로 마무리 지어 주셔야 하오. 그 늙은이 재산은 물론이거니와 저 집안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옛 물건들도 모조리 관하에서 압수해 주시면 고맙겠소. 현감은 두식이 건넨 것을 슬쩍 소매 속에 갈무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부가 있겠소. 어른께서 이토록 신경 쓰시는 일인데 내 소홀히 할 리가 있겠소이까. 그 대화를 엿들은 옥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두식이 노리는 것이 비단 시아버지 한 사람을 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들, 곧 산자락에 묻힌 그 보따리까지 손에 넣으려 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며 서둘러 관할을 빠져나왔지요. 집에 돌아온 옥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참담한 광경이었습니다. 안동댁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진 것입니다. 봉구가 어머니를 방에 눕히고 발을 동동 굴렀지만 마땅히 부를 의원조차 변변치 않은 형편이었지요. 옥부는 서둘러 이웃집에서 침 놓는 노인을 모셔왔지만 노인은 그저 맥이 약해졌을 뿐 마음의 병이 크니 심려를 덜어드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알아누운 안동댁의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안동댁은 열에 들뜬 채 잠꼬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는데 그 사이사이 점례라는 이름이 여러 번 튀어나왔지요. 옥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점례는 다름 아닌 옥분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친정어머니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방금 점례라 하셨습니까? 그것이 대체 누구입니까? 옥분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안동댁은 열에 들떠 제정신이 아닌 채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라는 말과 함께 그 아이만은 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었습니다. 옥부는 그 밤 내내 잠 한숨 이루지 못하고 안동댁의 곁을 지켰지요. 이튿날 봉구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아는 사람들을 붙잡고 사정을 설명했지만 두식의 위세가 두려워 선뜻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평소 신세를 졌던 이웃들조차 슬금슬금 이 집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지내던 살림이 하루아침에 온 마을에서 외면당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었지요. 그러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잡곡 가게 주인이 슬그머니 찾아와 옥분에게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세댁, 내 이런 말 하기는 못하지만
두식 어른 상단에서 이 댁 가게 자리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이번 일이 잘못되면 그저 시아버님 한 분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르오. 그 말을 들은 옥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식의 욕심이 비단 오래된 원한을 덮으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살림살이마저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데까지 뻗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주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더욱 다급해졌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집안이 딛고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봉구는 마당 한 구석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부인, 나는 정말이지 이 집안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구려. 옥부는 그런 봉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애써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그런 말씀 마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 일을 풀어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옥분의 마음속도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관아에 갇혀 언제 죄인이 될지 모르는 처지였고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정신을 놓았으며 남편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힘이 되어 주지 못했지요. 온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옥부는 문득 산자락에 묻힌 놀이개를 떠올렸지요. 그 놀이개와 안동댁이 헛소리처럼 되뇌던 점례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야말로 죗값을 다 치른 셈이라던 시아버지의 그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나서 주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지요. 이 집안을 그리고 어쩌면 자기 자신의 뿌리까지 얽혀있는 이 비밀을 이제는 옥분 스스로 파헤쳐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안동댁이 잠깐 정신을 차렸을 때 옥부는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안동댁은 힘없는 손으로 옥분의 손목을 붙잡으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옥분아, 내가 죽거든 저 장롱맨 아래 칸에 있는 것들을 잘 보관해 다오. 그것만은 부디 함부로 버리지 말아 다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그런 약한 말씀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옥분의 다급한 대답에도 안동댁은 그저 힘없이 눈을 감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안동댁이 다시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장롱맨 아래 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저고리 한 벌과 색이 바랜 댕기 하나가 고이 개켜져 있었지요. 여인의 옷까지 치고는 시댁 식구 누구의 것도 아닌 듯한 낯선 물건들이었습니다. 옥부는 그것들을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넣으며 이 집안 곳곳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숨죽인 채 쌓여 있는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웃에 사는 소년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 왔지요. 새댁. 저작거리에 가보니 관아에서 방이 붙었던데 덕만 어르신 죄가 곧 확정된다고 하더이다. 사흘 뒤에 형이 집행된다고요. 그 말에 옥부는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흘, 이제 정말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실감났습니다. 봉구 역시 그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부인,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아버지를 구할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이오. 옥부는 흔들리는 봉구의 어깨를 붙잡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마저 무너진다면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지요.
남은 사흘 안에 반드시 이 산자락에 묻힌 진실을 온전히 파헤쳐 시아버지를 구해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옥부는 날이 밝기도 전에 홀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봉구에게는 약초를 구하러 간다고 둘러대었지만 사실은 다시 그 보따리를 파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지요. 시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일이니 진실이 무엇이든 손에 쥐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두려움을 눌렀습니다. 소나무 숲에 이르러 지난번 표시해 두었던 자리를 파헤치자 무명천에 쌓인 보따리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완전히 풀어 헤쳤지요. 그 안에는 낡아서 색이 바랜 장부 몇 권과 작은 오칠함이 하나 들어 있었지요. 함을 열어보니 금부치 몇 개와 지난번 보았던 그 놀이개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부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빛바랜 종이에는 붓글씨로 촘촘하게 물목과 액수가 적혀 있었는데 곳곳에 상단의 이름과 거래, 내역이 빼곡했지요. 언뜻 보기에는 한때 덕만이 이끌었다는 상단의 옛 장부처럼 보였지요. 옥부는 이것이야말로 시아버지가 몰락하기 전 상단이 번창했던 시절의 재산을 몰래 숨겨두었던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전에 상단을 크게 이끌던 시절 어떤 사정으로 상단이 몰락하게 되었고 그때 남은 마지막 재산을 이렇게 몰래 숨겨두었다가 두식이 그 존재를 눈치채고 이를 빼앗으려 누명을 씌워 관아에 고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장부와 금부치만 있으면 시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고 두식의 흉계를 밝힐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옥분의 가슴에 차올랐지요. 옥분은 서둘러 장부와 함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은 시아버지를 만나 이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집에 돌아온 옥부는 봉구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그동안 산에서 보았던 것, 두식의 하인과 마주쳤던 일, 그리고 오늘 파낸 장부와 놀이개까지 모두 이야기하자 봉구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일들을 혼자서 겪고 있었단 말이오. 어찌 진작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서방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괜히 걱정만 끼쳐드릴까 저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함께 풀어야 할 일인 듯합니다. 봉구는 장부를 넘기다 말고 문득 어릴 적 기억을 더듬는 듯한 얼굴이 되었지요.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아버지께서 술에 취하시면 종종 옛 상단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소. 한창 잘 나가던 시절도 있었지만 어느 해 크게 낭패를 본 뒤로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으셨지. 그때마다 어머니가 황급히 아버지의 입을 막으셨던 게 기억나는구려. 봉구의 말에 옥부는 귀를 세웠습니다. 낭패를 보았다는 그 시절이 지금 손에 든 이 장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옥부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더욱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물목과 액수가 빼곡히 적힌 종이 사이사이 유독먹이 짙게 번진 자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급하게 붓을 놀린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도록 장부를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붓글씨가 오래되어 흐릿한 데다 상단 이름과 물목만 잔뜩 적혀 있을 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눈에 장부 맨 뒷장 서명이 적힌 자리가 들어왔지요. 거기에는 낯선 이름 하나가 붓으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옥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 덕만의 이름도 이 집안의 그 누구의 이름도 아니었지요. 옥분이 죽은 어머니에게서 어릴 적 딱 한 번 들었던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붓끝이 떨렸던 듯 획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지만 분명 자신이 기억하는 그 이름과 한자도 다르지 않았지요. 옥부는 등잔부를 좀 더 가까이 끌어당겨 장부의 다른 장들도 마저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같은 이름이 몇 장에 걸쳐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상단의 물목을 정리한 장부치고는 유독 그 이름 옆에만 붉은 먹으로 동그라미가 여러 겹 겹쳐 그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표시해 둔 흔적이 분명했지요. 부인, 어찌 그리 낯빛이 하얘지셨소. 정녕 아시는 이름이요. 봉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옥분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 외할아버지의 함자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딱 한 번 알려주신 적이 있어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요. 서방님, 이 장부가 대체 어찌하여 이곳에 그리고 어찌하여 아버님의 손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봉구는 한참을 말없이 옥분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그렇다면 이 놀이개도 혹 부인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오.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딸을 위하여 라 하지 않았소. 옥부는 놀이개를 다시 꺼내어 등잔불 아래 비추어 보았습니다. 매화 문양의 섬세한 세공과 희미하게 남은 그 글귀를 보고 또 보아도 이것이 결코 시댁 사람의 물건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옥부는 문득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늘 목에 걸고 있던 놀이개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던 일을 떠올렸지요. 그때는 어린 나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놀이개가 사라진 시점이 어머니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던 무렵과 겹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일 수 없다는 생각에 옥부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동댁에게 이 모든 것을 내보이고 진실을 물어야 한다는 조급함이 옥분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지요.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서방님, 이 이름을 아시는지요? 라고 물으며 봉구에게 장부를 내밀었지만 봉구는 낯선 이름일 뿐이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어릴 적 어머니가 딱 한 번 취기가 오른밤에 눈물을 글썽이며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지요. 너희 외할아버지는 원래 이 포구에서 가장 큰 상단을 가진 분이셨다. 하지만 몹쓸 사람의 흉계에 걸려 모든 것을 잃고 그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단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의 넋두리로만 여겼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장부에 적힌 이름이 바로 그 어머니가 말했던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부는 그 순간 이 모든 일이 결코 시댁만의 사연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도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요. 날이 밝자마자 옥부는 병석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안동댁을 찾아갔습니다. 안동댁은 여전히 기력이 없어 보였지만 옥분이 매민 장부와 놀이개를 보는 순간 낯빛이 하얗게 질리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겠지요. 이 장부에 적힌 이름이 어찌하여 제 외할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것입니까? 그리고 어머님께서 열에 들떠 부르시던 점례라는 이름, 그것이
제 친정어머니의 이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동댁은 한참을 흐느끼기만 하다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옥분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었지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이 포구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이끌던 사람은 다름 아닌 옥분의 외할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일을 배우던 젊은 상인이 바로 덕만과 두식,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식은 겉으로는 성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늘 외할아버지의 재산과 자리를 탐내고 있었지요. 어느 해 두식은 몰래 장부를 조작하여 상단의 큰 돈을 빼돌리고는 그 죄를 고스란히 외할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그 조작된 장부의 거짓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이 다름 아닌 젊은 시절의 덕만이었습니다. 두식은 덕만의 약점을 쥐고 협박했고 덕만은 처자식을 지키기 위해 결국 그 강요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거짓 서명 하나로 외할아버지는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고 모든 재산을 빼앗긴 채 쫓겨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덕만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두식을 찾아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단의 실세로 자리 잡은 두식은 오히려 덕만을 협박하며 만약 진실을 발설하면 온 집안을 파멸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덕만은 몰래 두식의 재산 일부를 조금씩 빼돌려 언젠가 옥분의 어머니 점례에게 돌려주겠다는 일념으로 그것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점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덕만과 안동댁은 그 죄스러운 마음을 아는 채 살아가던 중 우연히도 그 점례의 딸인 옥분이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안동댁은 그 사실을 알게 된 첫날부터 옥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매섭게 며느리를 대했던 것도 실은 옥분의 얼굴에서 자꾸만 점례의 얼굴이 겹쳐 보여 마음을 다잡기 위함이었다고 안동댁은 눈물로 고백했지요. 며칠 전 산으로 며느리를 내몰았던 것도 마침 그날 두식이 갑작스레 집을 찾아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덕만이 마지막으로 그 증거들을 더 깊은 곳에 옮겨 묻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 비밀에 휘말리기를 원치 않았던 안동댁의 마음이 오히려 옥분을 그 진실의 한가운데로 이끌고 만 것이었습니다. 옥분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 외할아버지와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것도 모자라 너를 이 집안에 들여서까지 그 죄를 감추려고만 했으니. 옥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진실 앞에서 밀려드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한참 만에야 옥분이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어머님, 그렇다면 지난번 장롱 아래 칸에 있던 그 저고리와 댕기는 혹 제 어머니의 물건이었습니까? 안동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단다. 점례가 이 집을 떠나던 날 남기고 간 것들이지. 그 아이가 어릴 적 이 근방에서 자랄 때 나와도 제법 정이 두터웠단다. 비록 죄를 지은 것은 이 늙은이들이었지만 그 아이를 향한 미안함만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느니라. 훗날 그 아이가 먼 곳으로 시집가 딸을 낳았다는 소식을 바람결에 들었을 때 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 딸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며느리로 이 집 문턱을 넘어올 줄이야 어찌 알았겠느냐. 안동댁은 그렇게 말하며 옥분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옥분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이 뒤섞여 옥부는 그저 안동댁의 손을 마주 잡은 채 한참을 함께 울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 나자 옥분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또렷한 결심 하나가 자리 잡았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안동댁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이 장부와 놀이개를 가지고 관아에 나서면 정녕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두식의 죄를 밝힐 수 있는 것입니까? 안동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이내 근심 어린 얼굴로 옥분의 손을 더욱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하고는 싶다만 지금 이 고을 현감은 이미 두식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 장부를 가지고 가봐야 오히려 우리가 도둑질한 것이라며 뒤집어 씌울지도 모를 일이야. 두식이라는 자는 그럴 만큼 간악한 사람이니라. 그 말에 옥분의 마음이 다시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실을 손에 쥐고도 그것을 밝힐 곳이 없다는 사실이 이 모든 상황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이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지역 관아가 이미 썩어 있다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번뜩 스쳤던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어머니의 한을 풀고 시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방법을 찾았다는 생각에 옥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안동댁의 고백을 들은 옥분은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지역 현감에게 호소해봐야 이미 두식에게 매수된 이상 소용이 없을 것이 뻔했습니다. 옥분은 밤새 궁리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지요. 마침 이 무렵 포구 인근을 순찰하며 부정한 관리들을 살피고 있다는 암행어사가 이웃 고을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저작거리에서 들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옥분은 장부와 놀이개 그리고 안동댁이 눈물로 적어준 자백 문서를 품에 안고 밤새 이웃 고을로 향했습니다. 봉구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지만 혹여 두식의 눈에 띌 것을 염려한 옥분은 봉구에게 집에 남아 안동댁을 지켜달라 부탁하고 홀로 길을 나섰지요. 이웃 고을에 도착한 옥분은 수소문 끝에 암행어사가 묵고 있다는 객주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평민 안악이 함부로 접견을 청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에 옥분은 객주 마당에서 밤새 무릎을 꿇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암행어사를 모시는 이가 옥분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지요. 암행어사 앞에 나선 옥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두식이 20여 년 전 저지른 흉계와 그로 인해 억울하게 몰락한 외할아버지의 이야기, 덕만이 협박에 이겨 거짓 서명을 하게 된 사연, 그리고 최근 두식이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 다시금 시아버지에게 도둑질 누명을 씌운 정황까지 옥분은 조금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품에서 낡은 장부와 안동댁의 자백 문서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내밀었지요. 암행어사는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이내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장부 곳곳에 남은 필체와 도장의 흔적을 꼼꼼히 살피던 어사는 이것이 실제로 20여 년 전 포구 상단에서 작성된 진본 문서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어사가 이번에 포구 일대를 살피게 된 것도 두식의 상단이 여러 해에 걸쳐 관아와 결탁해 부정을 저질러 왔다는 밀고가 있었기 때문이라 했지요. 내가 가져온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이제야 여러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구나. 암행어사는 그 길로 즉시 관원들을 이끌고 포구로 향했습니다. 옥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암행어사는 먼저 관아로 들어가
현감을 문책하고 덕만의 옥살을 열어 즉시 풀어주도록 명했지요. 오랏줄에서 풀려난 덕만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옥분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내며 손을 뻗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나를, 아니, 이 집안을 살렸구나. 이어서 암행어사는 곧바로 두식의 상단으로 향했습니다. 두식은 갑작스러운 암행어사의 출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옥분이 가져온 장부와 안동댁의 자백,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조사되어 온 두식의 부정거래 기록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더는 발뺌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두식은 그 자리에서 오랏줄에 묶여 관하로 끌려가고 말았지요. 두식이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옥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도끼가 서려 있었지만 옥분은 이제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짓밟은 것은 저희 외할아버지 한 사람만이 아니었지요. 그로 인해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저희 시아버님도,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를 잃고 살아야 했던 저희 어머니도 모두가 어르신이 만든 굴레 안에서 신음해 왔습니다. 이제 그 굴레를 벗을 때가 온 것뿐입니다. 옥분의 그 한마디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지요. 그렇게 20여 년을 짓눌러 왔던 거짓과 죄책감의 사슬이 비로소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이후 두식의 상단을 샅샅이 조사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식이 그동안 여러 상인들의 재산을 비슷한 수법으로 가로채 왔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지요.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도 두식의 위세에 눌려 감히 항의조차 하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둘 관하로 몰려와 억울함을 호소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옥분은 자신의 작은 용기 하나가 비단 자기 집안만이 아니라 훨씬 많은 이들의 오랜 한을 함께 풀어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관아 마당 한편에서는 그동안 두식의 흉계에 대해 진작부터 의혹을 품고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 나서지 못했다는 늙은 상인 하나가 옥분에게 다가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댁 덕분에 우리도 이제야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소.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구려. 옥분은 그 말에 겸연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처음 산에서 이 비밀을 마주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이렇게까지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옥분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두식이 관아에 끌려가고 그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자 포구마을은 한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암행어사는 두식이 부당하게 빼앗았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원래 주인이었던 옥분의 집안, 즉 외할아버지의 후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되찾은 그 재산은 크지 않았지만 덕만과 안동댁, 그리고 봉구와 옥분에게는 지난 세월의 죄책감과 가난을 씻어낼 수 있는 소중한 미천이 되어 주었지요. 덕만은 관아에서 풀려난 뒤로도 한동안 옥분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시절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두식의 협박에 굴복하셨던 것이지요. 게다가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조금씩이나마 갚아 오셨으니 저는 더 이상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말에 덕만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안동댁 역시 몸을 추스른 뒤로는 예전처럼 며느리에게 매섭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분을 볼 때마다 죽은 점례를 떠올리며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대하듯 다정하게 대하기 시작했지요.
봉구는 여전히 셈이 느리고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옥분을 향한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되찾은 재산으로 작은 상단을 다시 일으키면서도 봉구는 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늘 옥분의 지혜를 먼저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봉구를 두고 반편이라 수군거리는 대신 저 집 며느리가 참으로 총명하다며 옥분을 칭찬하기 바빴지요. 세월이 흘러 상단이 다시금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습니다. 옥분은 어느 날 문득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낡은 장부를 다시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글씨를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보며 옥분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외할아버지와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렸지요. 한 번도 뵌 적 없는 외할아버님, 그리고 어머니. 두 분의 한을 이제야 풀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그해 가을, 옥분과 봉구는 조촐하게나마 점례를 위한 제사상을 새로 차렸지요. 안동댁은 손수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며 마치 오래전 떠나보낸 딸을 다시 맞이하는 사람처럼 정성을 다했습니다. 상 위에 놓인 그 낡은 놀이개를 바라보며 안동댁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요. 점례야, 늦게나마 내 딸을 이렇게 잘 키워 이 집에 데려다 주었으니 부디 이 늙은이들을 용서해 다오. 옥분은 그 곁에서 조용히 절을 올리며 이제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께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참 좋은 가족을 만났습니다. 부디 편히 눈 감으셔요. 라고 말이지요. 그 곁을 지키던 봉구도 옥분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비록 셈은 여전히 느리고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지아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은 그렇게 조용히 다짐하며 장부를 다시 곱게 접어 소중히 간직했지요. 죄는 아무리 깊이 묻어도 결국 흙 위로 드러나기 마련이며 그 죄를 짊어진 사람의 진심 어린 뉘우침만이 끊어진 인연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옥분은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